안녕하세요. 분위기 집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분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오미라 중개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신 자료가 PT로 돼 있어서 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과 혜택. 이게 임대사업자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 혜택이죠. 네, 세금 그러니까 혜택. 혜택이라는 게 결국 다 돈 얘기잖아요. 맞아요. 돈 네. 얘기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는지? 가장 큰 게 이제 세금 혜택 중에 취득세, 재산세, 네. 다들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네 가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합산 배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 중에서 입문자분들 입문자분들, 예. 그래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단계. 네, 취득.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가 무슨 네. 조정 대상 지역이냐 또 막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잖아요. 복잡하죠. 네, 예, 예. 1주택이냐 2주택이냐 네, 이런 취득세 부분이 있고 살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막 계속 합산되면 합산되죠. 네. 커져서 네. 이제 과표가 커져죠. 늘어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네. 합해서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죠. 보유세. 그다음에 이제 매각할 때 때 양도소득세. 이 세 개 파트. 근데 이제 항목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그러면 이런 것들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예. 간단하게 그러면 네. 그냥 우리 불인이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네. 취득세 감면부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60평방미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숫자에서 네. 앞으로 제가 또 설명드릴 것 이게 중에 거의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60평방미터 이하로 네. 주택을 매입하시게 되면 취득세 200만 원까지는 다 면제. 그러니까 전체 취득세가 만약에 몇 프로다라고 해가지고 뭐 350만 나왔다 그러면 네. 200만 200만까지는 면제, 네. 그다음에 초과된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군대 85%, 면제 이런 건 아니고. 네, 85% 면제. 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300만 원 나왔다, 200만 원 면제에 200만 원 그냥 빼주고 100만 원 초과된 걸 85% 또 감면해 감면. 주니까 15만 원만 내게 되게 되겠죠. 좋네요. 네, 그럼 네.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 네.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까지는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이 20% 네. 이상이면 이제 반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놓는 것 자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걸 이제 20% 이상 네.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네네. 그거는 좀 면적이 큰 것만 해주겠다. 네. 면적이 작은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재개발의 빌라들 사거나 이러면 다 6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빌라들이 30제곱미터 이런 적죠 것들. 다. 예. 우리 쪽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60평방미터 네. 이하인 거 많이 우선 관심이 이것도 아주 있으실 큰 것 같아요. 혜택이네요. 그럼요. 보통 한 5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또 구간별로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찾아보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1, 2천만 원 된다고 치면 200 빼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돼서 다시 또 80% 감면. 감면해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가 문제인데 재산세. 사실 재산세는 보지 말자고요. 왜냐면 재산세가 워낙 작으니까. 맞아요. 작으니까. 소액입니다. 예, 이거 양도소득세 볼까요? 몇만 원 막 이러니까 이거 빼고 빼고. 종합부동산세가 좀 세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합산 배제. 네. 어떤 의미인가요? 합산 배제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부동산 임대로 놓고 있는 부동산 외에 본인 또 거주 주택이 있을 거주주택, 거잖아요. 이것도 다 끼는 거죠. 그것도 있을 거고 다른 부동산도 있을 텐데 그걸 합산하는 거죠. 더하는 게 합산. 그걸 배제시켜 준다는 더하는 얘기니까. 걸 빼라. 그럼요. 이건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막 합해져 가지고 100억이 됐어. 그럼요. 엄청나죠. 만약에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서 네네. 100억을 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나는 그냥 5억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만 네. 하고 여기는 다 합산해서 배제해 주는데 대신 신고는 해야 됩니다. 네, 신청을 신고를, 9월 16일서부터 매년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제 합산 배제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락되면 그런 세무사 끼고 해야겠네요. 대부분 하시죠. 보통 다 이렇게 하겠죠. 네네네. 이게 우선 장점과 혜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단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네.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대부분 꺼리시는 분들이 네. 이 부동산은 원래 긴 텀으로 투자를 하시긴 하는 게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또 길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존에 10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약간 좀 부작용인 게 무슨 이걸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고 팔고 막 네, 이런 그러진 사람들이 않죠. 막 예. 그런 관점이 아니고 네. 그냥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투자로 본다면은 이제 부동산은 장기 투자, 네. 주식은 그래도 뭐 네. 단기 투자 네. 뭐 그런 건데 그 대신 위험성이 더 크고. 그럼요. 예. 네, 근데 투자는 이제 해야죠.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임대 기간이 긴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6년 단기 임대가 곧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조금 6년이 부담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동안 10년이었습니다. 10년. 기존에 4년과 단기, 네. 8년, 네, 8년. 장기 이렇게 있다가 그게 투기 4년 있고 8년 8년 있다가 있다가 10년으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 그 전 박근혜 대통령 때 네네. 이거 권장해가지고 4년까지 아, 줄여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투기를 장려하려고.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네. 그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면서 10년으로 10년으로 늘어났던 거를 이제 이번에 네, 그 다시. 중간 정도쯤에서 네, 6년으로 6년으로 부활시킨다는 바뀝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 임대 사업자 이제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료 대비해서 5% 근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물론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받으면 드리면은 되지만 근데 이건 이제, 계속 임대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5% 이내로 상승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사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건 네.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정책 변동성입니다. 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뭐 몇 년 전에 부동산 이 임사자들이 세금에 뭐 폭탄을 맞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정부를 믿어보시죠. 정부를 믿지를 못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이제는 모른다는. 믿어보시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어보는 걸로 하고 네네. 정책 변동성은 네. 우선 단점은 아닌 걸로 하자고요. 단점이 아닌 네. 걸로 할까요? 그렇죠. 더 좋은 쪽으로 할 수도 흐를 있는 수도 거니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임대 사업자가 의무가 있는데 네, 혜택이 있으면 의무도 있겠죠. 혜택을 주어졌으니까 네네. 아까 얘기했던 장기 그러니까 지금 원래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의무고 네. 그다음에 뭐 전세 보증보험이라든가 그것도 다 의무고 네. 또 추가로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네. 일반적으로도 설명 의무는 다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한테 본인의 이제 그 위치를 알려야 돼요. 네. 나 임대사업자다. 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네. 권리관계를 또 예를 들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또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보기엔 임대사업자 의무가 아니고 아니어도 해야 되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임대를 해야 넣는 되는 사람들 다 내용입니다. 의무상인 거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소유권 등기상에 부기 등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부기 등기 의무가 있고요. 부기 등기 의무라는 거는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 네. 올려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임대사업자라고 이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그건 옛날에는 그냥 세무서에서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네, 지금 하나가 더 새롭게 나간 거네요. 네네. 네. 이 정도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임대소득 과세 기준 네. 이거는 뭔가요? 과세 기준요? 우리 임대소득이 들어오면 네. 이거 세금을 내는 거야? 안 내도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세금하고 관계없는 임대소득은 그냥 1주택자는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1주택만 네. 본인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임대사업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 빌라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살고 있던 전세를 했던 집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내 이름은 하나가 있어. 1주택자가 근데 제가 이제 내 이름으로 또 이제 하나 빌라를 더 하나. 사는데 네. 얘를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를 하려고 해. 네. 그럼 2주택이긴 한데 네. 요거는 주택수는 우선 안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안 그렇죠. 들어가고 네. 내 집만 생각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얘 가지고 뭐 뭔가 종합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죠, 이제. 이쪽 거 새로 산 거 가지고. 새로 산 거, 네. 임대주택 사업을 내기 위해서 네. 냈고 이 주택에 대해서 네. 그러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반전세로 하면 뭐 하여튼 거기에 수익이 들어올 대해서 수가 수입이 있겠네. 들어오죠. 네. 예. 그래서 기준 시가 9억 이하 주택에서는 모든 전세금이든 월세 수입이든 1주택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한 개까지는. 한 그러니까 개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거 말고 네네. 임대 등록된 거 한 개까지는. 네네네. 근데 기준 시가 9억이면 매매가는 훨씬 크거든요. 매매가는 뭐 한 13, 4억 정도 그렇게 되겠죠?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네.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아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거니까 네네, 네. 얘는 그냥 신경 안 세금이 쓰셔도 없는 거니까 되죠. 너무 좋네요. 네. 이주택자도 사실은
보증금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이제 네. 밑에 이것도 원래 보면 환산 무슨- 보증금 해가지고 뭐 또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 그걸 없으니까 없고 그냥 월세 네, 수입에 대해서 월세는 내라, 일주택자는 대신에. 냅니다. 예, 2개부터는 아래쪽에 월세는 보면. 내라. 네네네네. 그게 9억 이하든 말든 상관없이 네네. 무조건 내라. 네, 모든 보증금이 네. 전세금은 과세를 안 하지만 네, 네. 월세는 있습니다. 3주택부터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 복잡한 네. 거는요. 네. 네. 3주택 패스 네, 할까요? 3주택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네, 영상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한번 보시면 하고, 될 것 예. 같아요. 그다음에 2주택부터는 월세 수입.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3주택은 또 이제 보면 되고. 네네. 이건 이 정도 좀 지나가고요. 우리가 지금 불인이 대상으로 네, 불인이라 그러고 집을 있죠. 많이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 네네. 나는 부동산 진짜 모른다. 네. 그런데 돈은 되게 많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사고 싶은데 세금을 좀 아끼고 싶다.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를 놓고 봤을 때 네.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 젊고 네. 그래서 나는 뭐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지 막 사고 팔고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6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갖고 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네, 거니까 네네. 이게 지금 뭐 개인 소득이 너무 크면 또 이게 잘못하면 또 소득 과세 기준이 또 높아져가지고 세금이 또 점핑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건 탈세가 아니죠. 이거는 합법적인 면세 네. 같은 거니까 잘 활용하면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6년짜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6년짜리가 나오면은 이제 좀 혜택이 아마 좀 제가 보기엔 계속 릴레이로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되게 나오겠죠. 네. 정책이 다시. 네. 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개념부터 잡아주는 거니까요. 오늘은 공부해야죠. 또 찍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개념 한번 잡자고요. 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리하면 제가 원래 있던 거, 네, 그다음에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걸었던 거 따로 이렇게 있는, 다른 네. 묶음. 네. 이거를 양도세 받는 비과세 그렇죠. 받는 거. 이 이걸 얘기라는 받고 거죠. 싶죠. 예, 예. 본인이 거주하든 어차피 거주를 하고 있지 않든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뭐 빌라든 다세대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네. 예, 매입을 해서 사업자를 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죠. 네. 네. 기존 근데 거. 만약에 임대사업을 안 냈으면 안 낸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여러 건 해놨으면 이걸 비과세를 못 받아요. 네. 이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셨어야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온 가족이 세대원 전원이 2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네, 원래 집. 네, 원래 집. 원래 집. 예, 2년. 예. 실거주. 네, 실거주 보고 연속해서 실거주 2년을 안 채우셔도 되고 합산해서 2년만 거주하는 있다가 것만 또 됩니다. 잠깐 나갔다 다시 또 네, 왔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세대원이 전부 다. 네, 그래서 모든 네. 세대원 전원이 네. 비과세 혜택을 그런데,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계속 임대주택 사업을 굉장히 뭐 10년, 20년 했어요. 네. 근데 이 비과세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딱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좀 재밌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번만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요. 어, 나중에 임대주택 사업을 안 하시면 되겠죠. 네. 만약에 다 정리하시면. 네. 그렇게 하고 임대주택이 아까 임대기관도 본인 임대사업자로 그 덕으로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 기간도 사실은 그러니까 충족시켜야 임대주택은 됩니다. 임대주택대로 기간 요건을 기간 맞춰야 요건을 되고 맞춰야 되고요. 네. 내 집은 내 집대로 맞춰야 되고 네네, 예. 네, 맞습니다.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이건 뭔가요?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뭐 확인하다 보니까 주거 지원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취약계층 하니까 네, 불쌍해 그래서 보여서. 약간 네. 거부감이 있을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거부감이 그래서 있는 거죠. 정부가 단어 선택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집주인들한테는 저리의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돈으로 기존에 이제 비싼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세금 상환 대출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 이 집주인들은 그런 주거 지원 계층에 네.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임대를 해줘라. 집주인들한테 기금을 혜택을 줘서 주고 혜택을 이분이 주고 다시 그걸로 집주인이 통한 임대주택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세입자들한테 저렴하게 좀 더 저렴하게 받아라. 임대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좀 이런 그 주택의 공시지가 참 2억 원 이하 우리나라 그 정부가 네. 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데 대출 대상 주택이 그래도 또 조금 사실은 제한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집주인들한테. 그래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그런 공동주택 또 뭐 네.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신 이제 너무 낡은 데는 안 돼요. 중공후 20년 미만. 그래서 전용 20년인 면적은 20년? 네. 20년 미만만 더 지원이 지난 됩니다. 것들은 안 돼요. 지원이 뺀다? 안 됩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주거 지원 대상자들한테 네. 너무 낡은데 지원을 네.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용 면적은 85평방미터 이하로. 네. 85제곱미터. 네, 네, 네. 85제곱미터. 네. 어떤 건 60이고 어떤 건 80이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네. 없고 아, 네. 네, 외울 그냥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필요할 때만 찾으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되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찾아보는 네. 훈련을 하는 게 되는 문제죠. 네네. 근데 참 융자 조건이 좋네요. 1.5%면. 연 1.5%.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LTV LTV도 70%까지.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제가 금액도 사실은 확인을 네. 해봤어요. 도대체 그럼 얼마까지인데 LTV 네. 70%까지.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 공시지가 2억 원 이하니까 많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1억이 최대. 그 다음에 뭐, 광역시는 뭐 8천, 뭐 하여튼 기타 그거라도 그런 뭐 식으로 1.5% 조금씩 주면 있습니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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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혜택이 있다. 이것도 도시 지원 대상.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취약계층이라 표현했는데 네, 이걸 단어로 바꿔서 지원 주거 지원 지원 계층한테 대상. 네. 혜택이 가기 위해서 우선 임대인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거네요. 네. 사실 임대인도 어려운 집주인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혜택을 주고 대신 이제 지원 계층에는 네. 기존 계약 시에 시세의 85% 수준, 85% 이하로 네. 임대를 주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의 문제점. 네,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이렇게 쪼이니까 사실은 네. 어렵죠. 세입자도 어렵습니다. 대출받기 네. 힘들어져서. 맞아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126% 룰 아시죠? 이걸로 인해서 이게 126% 룰이 126%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가요? 126%를 이거는 네. 바로 한번 저희가 다시 다른 따로. 챕터를 한번 준비해 드리는 따로? 걸로 하고 네네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주택 임대를 갈 때 어떤 보증의 한도의 개념을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140 몇 프로였더라? 하여튼 높았다가 지금 줄어든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찍어드리는 걸로 하고 이게 요게 지금 현재 실제 시세랑 좀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바뀌지 않을까요? 글쎄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네. 올해까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보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가계부채가 막 늘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 그 늘어나는 것만큼 예금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그 안에서 그냥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네네. 예. 예, 뭐 옛날에 무기를 1조씩 샀다면 지금은 10조씩 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사 이게 아니고 그냥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도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고 네, 그리고 예상되는 거죠. 예금 늘어나는 네, 거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 가나요, 다. 네, 근데 이걸 문제점이라고 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제한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세입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전세 사기꾼도 발생하는 거죠. 네. 네.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공시 가격이 내년에 또 어떻게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파트는 계속 상승인데 네. 빌라나 이런 비아파트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시 가격이 내렸었잖아요. 이게 불임이한테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재개발 쪽 오래 했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목적이니까 이제 시가 반영률이 높아지는데. 네, 그렇죠. 가까이. 근데 이제 거의 빌라든 막 이런 데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재개발 중에서도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재개발해주는 지역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걸 높게 책정을 못 해주는 거죠. 하면 이게 보상비가 맞아요. 같이 커지니까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네. 네. 그리고 보유한 주택의 보증가액을 위해 보증금을 더 내려야 하는 상황? 예, 이거는 뭐죠?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공시 가격이 내년에도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어차피 120% 룰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얘는 또 떨어지면 공시가 떨어지면은 전세 보증금을 또 룰 반환해 주는 낮은 거죠. 데다가 또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이거는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정책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아마 개선이 돼야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여기 개선 방안을 적어주셨네요. 네. 시장의 신뢰. 여기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마켓이죠. 마켓에 네. 오세훈 시장을 믿을만 하죠. 네. 뭐 열심히 네. 서울시. 시장의 신뢰성 회복이 돼야 되고 시세가 투명하게 반영? 이거는 이게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적었는데요.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렇죠. 시거래가 신고를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워낙 벌칙이 강해져서 네. 대출 규제 완화는 이건 진짜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기조가 네. 저는 금리가 뭐 0.25 떨어졌네, 뭐 0.25 올랐네를 중요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기조를 중요하게 보는데 네네. 기조가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추세여서 추세를 보면 이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네.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네. 과세 체제 개선 이건 진짜 중요하죠. 이거는 네네. 종부세 부분에서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계속, 있어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다음 반환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보증보험 악용에서 계속 악용을 그- 요즘 악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좀 어설펐는데 막 평가사랑도 짜기도 하고 막. 그래서는 근데 지금은 뭐 그거는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혜택들이 특히나 네. 이런 게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도시 내에 있는 소형 빌라들의 맞춤형인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예요, 맞아요. 혜택이.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이 재개발 지역이 있는 아니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예정 지역. 가능성이 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약간 좀 내가 청약 통장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 언제 당첨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 아직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지만 재개발될 거를 아예 그냥 6년 앞서서 미리 그렇죠. 확보해 온다는 예. 차원에서 재개발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예. 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네. 해주시죠. 우리 재개발은 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약간 긴 텀으로 가잖아요. 네.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돼서 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강제 장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기간 혜택을 네, 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는데 특히 다른 시장보다는 재개발 예정 구역은 그래도 다소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갭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요자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는 대로 갭 투자를 다른 표현을 하거든요. 에코티를 줄이는 투자. 줄이는 구조.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대신에 그 활용하고 임대사업자도 네. 나의 사업자로 인해서 임대인들이 혜택을 또 보는 혜택을 거죠. 보죠.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 투자하기가 용이하죠. 소액으로. 네. 어쨌든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거고 여기 다섯 번째 보면 이거 있어요. 재개발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중간에 매매 거래도 하겠지만 매매 거래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어쩔 간다 수 그럴 없이 때 속도가 빨라져서 이주하고 멸실이 멸실이 되면 우리가 주택 그러면, 임대 사업자라는 건 주택이죠, 말 그대로. 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냈는데 주택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죠? 재개발은 그 모든 것에 또 특별법이니까 네. 예로 인한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직권 말소가 돼서 10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10년 아니면 6년 안 갈 수도 있고 3년 만에라도 그러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그렇죠. 내가 6년을 바라보고 샀는데 네, 한 3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멸실돼 버린다. 그럴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없이 그렇죠. 임대사업자 말소가 된다. 직권 말소돼서 아주 좋은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밑에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표적인 뭐가 있죠? 실거주 의무가 있죠. 재개발에서 어떤 구역이 있죠? 지금 신통은 다 토지거래 맞아요. 허가로 신통이 걸려 있고요. 대표적인 신통이잖아요. 신통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우리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의무 와, 없이 이거는 투자할 수 있는 사실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혜택인 팁이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공부하셨다가 임대사업자가 제가 보기엔 이거 재개발에 되게 상당히 많이 활용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마 정책 입안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플랜을 짤 때 이게 재개발로 튀는 거를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재개발 쪽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좀 매력적인 거죠. 비아파트 정책. 이거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 얘기가 아니고 비아파트를 사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에 이제 88 부동산 정책 중에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제가 이제 조금 엑기스만 해가지고 한번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갖고 왔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네, 신축입니다. 신축. 이 신축이 언제부터 신축이냐? 올 24년 1월부터 원래는 올해 말이었는데 27년 12월 말까지 27년까지 확대가 된 거죠. 네네. 확대가 돼서 거기 안에 신축 물건을 산다면 그 대신에 구축은 아니고 신축 물건은. 구축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신축 물건에 대해서 밑에 이제 조건은 또 아까 60 말씀드렸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 앞에 얘기랑 연결시켜 보면 신축 물건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좋아요. 재개발 그게 지역에 있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인데 그게 따봉이죠. 그러면은 뭐 치유세 가면 뭐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 대신에 6년을 가야 되는데 또 거기가 또 중간에 추진이 너무 추진됐어요. 빨라서 그러면 베스트네요. 베스트죠. 그래서 이것도 또 60평방미터랑 그다음에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나옵니다. 아파트 정책 두 번째. 아까 신축에 나왔으면 기축이잖아요. 기축 소형주택은 등록 임대를 해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로. 그래야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아까 거는 그냥 사면 되는 거였지만 네네. 신축. 이거는 이제 구축.
네, 구축인 경우에는. 이미 네, 기자니까 이미, 이미 네. 지어진 거를 네. 살 때는 네. 이런 혜택을 주겠다. 네, 27년 이것도 12월 네. 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생초 나왔습니다. 예, 생초. 많은 분들이 네. 생애 최초 어떤 혜택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 네. 대부분 생애 최초는 소형주택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예전에는 한도는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예. 아, 왜 이렇게 너무 많다. 아까 임대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것도 300만 네, 원이네요. 300만 원. 예. 이것도 이제 네. 25년까지 한 후에 또 그 2년 대신 뒤 이거는 연장을 그 이후에 수정하겠다고. 85% 감면은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60평방미터 이하야 되고 취득가격 6억 원 또 3억 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 6억이 안 되는 거를 내가 평생에 처음 샀다. 네. 네. 그러면 혜택이 그러면 많죠. 이제 혜택이 네. 이것저것 막 짬뽕으로 네. 주어지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청약 청약. 기준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주택세에서 샀지만 빼주니까. 나는 청약 유지 조건은 그대로 점수가 유지가 된다는 그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아파트 범위로 확대해가지고 아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보면서 이제 신축 구축도 같이 겹쳐서 보는 건데 네, 여기다가 이제 재개발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 보면 네. 막 많은 것들이 짬뽕돼서 혜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한 번에 공부하시기 힘드실 네.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에 보시게 대해서 됩니다. 지금 막 듣다 보니까 너무 네. 궁금하다. 네,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댓글? 아. 네, 댓글에 링크 댓글에 걸어드릴게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걸어드리도록 네. 하고 그 청약 기준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청약 기준 완화 보시면 밑에 그 전에는 60평방미터 이하의 공시 가격이 수도권은 1억 6천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였어요. 굉장히 타이트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 엔드 게 조건. 네, 엔드예요. 60도 이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 가격은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공시 공시지가. 가격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더 완화돼서 네, 85평방미터 네.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은 5억, 그 5억이면은 다음에 시골 시세로 한 가면 8억 엄청, 정도, 그죠? 8, 9억 정도 될 거고,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보통 한 그걸 5억 사도 정도. 네. 이제 청약 조건에서 조건은 1순위. 흔들림이 없다.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불인이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한번 설명 쭉 해주셨는데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그래서 나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맞아 어려워요. 근데 네. 어렵다고 자꾸 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더 간단한 방법은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뭐 새벽에 전화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댓글창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학습 차원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실제 어떤 그런 거래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뭐 연락해도 되는 거죠?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재개발은 다른 특히 또 불인이 분들인데 이렇게 재개발을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대단하신 건데 혼자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약간 리스크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하실 때 먼저 저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재개발 좀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개발 연구회하고 북콘TV하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성장도 많이 하시게 되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부동산 쪽에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좀 더 빨리 달성하실 수 있으시고 성공에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북콘 TV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세미나도 들으시고 네. 너무 광고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재개발 연구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특히나 공인중개사분들은 네. 많이 좀 와서 사고 예방 그다음에 좋은 지역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